안녕하세요. 공리주의에 대해서 발표할 윤리교육과 신은미입니다. 교재의 해당 페이지는 128쪽부터 132쪽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리주의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으로 양적 공리주의, 그리고 질적 공리주의, 마지막으로 공리주의에서 말하는 좋은 사회, 이 순서대로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와 사상 수업을 들으셨다면 공리주의는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 사상은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입니다. 이 사상을 가장 잘 나타내는 구절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입니다. 가치 판단의 기준을 공리성과 행복에 두는 이 공리주의는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와 미래 질적 공리주의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둘을 자세히 설명하기 전에 우선 공리주의의 공통된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우리의 모든 것을 고통과 쾌락이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그리고 원인과 결과의 연쇄가 모두 이 둘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공리주의에서 인간은 언제나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려 하는 본성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공리적 인간관입니다. 공리주의를 설명할 때 쾌락 또는 행복뿐만 아니라 효용 사상이 있는 공리성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행복 여부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행복의 총량, 결과적 유용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결과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동기가 좋다고 해서 선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 공리주의라는 체계에서는 어떤 동기도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없으며 따라서 동기치고 그 자체 절대적으로 좋은 그런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공리주의의 말을 빌리자면 공리주의의 도덕성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최대선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다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희생 자체가 선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의 총량을 증대시키지 않는 희생이라면 무용지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즉, 희생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으로 이어져야 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제 공리주의에 대해서 크게 설명을 했고, 공리주의에 대한 두 가지 입장, 양적 공리주의와 질적 공리주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적이라는 말, 벤담은 쾌락의 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며 개량 가능성에 대해 주장했습니다. 그의 책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의 말을 빌리자면 쾌락은 그 자체로 선이고 고통은 그 자체로 사악이며 이것은 모든 종류의 고통, 모든 종류의 쾌락에 대해서 똑같은 진리입니다. 즉, 종류 상관없이 같은 선이고 같은 악이라는 것이죠. 벤담은 쾌락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며 쾌락 계산법을 내놓았습니다. 평가 기준 7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강도는 어떤 행동으로 인한 쾌락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다음 지속성은 쾌락이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를, 확실성은 그 행동이 얼마나 확실하게 쾌락을 주는지를 말하며 얼마나 쾌락을 빨리 얻을 수 있는지를 말하는 것은 근접성이고 쾌락이 단지 이례적인 것인지 다른 쾌락을 동반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생산성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섞이지 않고 온전한 쾌락이냐를 말하는 순수성, 쾌락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미치는지를 말하는 범위가 그 7가지에 해당합니다. 이 7가지 기준마다 쾌락을 플러스로 그리고 고통을 마이너스로 정해서 계산하는 것이 그가 제시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방법을 듣고 쾌락의 양을 이런 방법으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시에도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했고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는 밀에게 계승되어서 질적 공리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밀은 그가 쓴 공리주의에서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 외의 질도 고려하게 되는데 유독 쾌락을 평가할 때만 양에 의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한 돼지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낫고 만족한 바보천치보다는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고 인간을 질적으로 높고 고상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로 본 것입니다. 행여 사람들이 저급한 쾌락에 빠지게 되는 것도 쾌락의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거나 인간이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추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저급한 쾌락에 빠진 사람들은 높은 쾌락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질적으로 우월한 쾌락을 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대 행복의 원리에 의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양과 질이라는 두 관점 모두에서 가능한 한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충분히 향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이 바람직하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궁극적 목적에 관여하거나 궁극적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양과 질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은 경험, 그리고 자기의식과 자기 관찰의 습관에서 나오며 무엇보다 질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을 가장 훌륭하게 갖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쾌락 중 하나를 골라야 할 때 양쪽에 대해 모두 지식을 지닌 자격 있는 사람의 판단이 최종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식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데요. 미래 쾌락 측정 원리는 유덕한 사람의 식견, 즉 그 수단을 훌륭하게 갖춘 사람의 식견 플러스 다수결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덕성의 기준이 됩니다. 밀은 이 기준을 지킨다면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향유하는 것이 인류 전체에게 가능한 한 최대로 보장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밀은 공리주의에서 공리주의에 대한 오해를 짚고 넘어가는데요. 공리주의가 행위자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관계된 모든 사람의 행복을 정당한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 다시 말해, 선행이 세계의 이익을 위해서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것이 아니라 공리주의는 행위자에게 전혀 이해관계가 없고 자비로운 제3자처럼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선행은 세계의 이익이 아니라 여러 개인들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공리주의 도덕의 이상을 그리스도의 황금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로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리주의는 좋은 사회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욕망이 사회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사회. 이것이 바로 좋은 사회가 아닐까라고 말하는데요. 사회적 연대가 강해지고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면 각 개인이 점점 더 타인의 복지에 강한 개인적 관심을 가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각 개인이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이익과 동일시하게 되거나 최소한 더 실제적으로 고려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공리주의는 바로 이러한 강한 사회적 연대를 가지고 개인이 다른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모두의 선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말한 사상입니다. 공리주의는 이러한 이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수단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첫째, 법률과 사회적 장치인데요. 법률과 사회적 장치는 모든 개인의 행복과 전체의 이익이 가능한 한 최대로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음은 교육과 여론인데요. 교육과 여론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자신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선 사이에는
결코 없어져 버릴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코 없어져 버릴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가르침으로써 강한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게 되고 개인이 다른 개인의 이익을 고려하여 모두의 선으로 이어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이렇게 한다면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일반적인 선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공리주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마지막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교육과 여론이 해야 할 일을 말한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항상 좋은 사회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결과 그런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도덕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